전국이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이 시점에도 총선 시기에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새병,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뉴시스의 국일영 광주연남 지혜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2주 만에 뵀는데요. 네. 그래도 2주 동안에 계속 코로나19는 뭐랄까요, 더 확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권도 이 코로나19의 예외가 아니어서 국회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갔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뭐 어느 분야 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정치, 네. 경제, 사회, 문화 그냥 모든 분야에서 뭐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블랙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심각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크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15 총선이 지금 45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정치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장 후보들이 힘들어합니다. 거리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고, 그렇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을 시켰어요. 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천 신청자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면접을 화면으로 보고 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텐데 이만큼 네. 아마 총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공포,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총선 얘기를 꺼내고 선거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은 오히려 무관심적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려움이 더 많고 특히 정치 신인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믿음이 확고하다면 남은 총선 일정에 대한 관심도 국민이 더 가질 텐데 정치에 대한 뭐랄까요, 혐오도 더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저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치 얘기하는 게 어떠냐에 대한 우리가 사실 패널도 두 분도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일선에서 지금 이 질병의 확산과 완화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이제 의료진이지만 네. 사실 그 의료진이 원활하게 그런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도 행정과 정치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코로나 입법, 그러니까 코로나 3법이 통과된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또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쟁을 일삼는 거에는 뭐 거부감을 보이더라도 네.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느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네. 결국은 이제 입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변화한 시점 4년마다 한 번씩 변화한 시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총선을 치르는 거니까 네. 이 총선이라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기묘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래도 역시 정치에서 답을 찾고 법과 제도에서 찾아야 된다. 각 당의 이제 선거 전략 쪽으로 들어가 보면 코로나19 사태와 어떤 정치권 총선을 봤을 때 각 당의 정치적 셈법들이 복잡하죠. 네. 야당 쪽에서는 정부 여당이 정부 쪽에 어떤 미흡한 방역 체계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고 또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정권 책임론 이런 데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치고 네. 있는데 네. 재밌는 거 하나는 코로나 리스크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리스크를 네네. 우려한다. 무슨 네네. 말씀이시죠? 야당 쪽에서 지금 네. 상당히 혹이다라고 뭐 어떤 비난, 공세들을 펼치고 있지만 네. 자칫 한마디라도 실수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공포,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가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한테 정치적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조심스러운 그런 대목도 엿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얄팍한 정략적 계산을 가지고서 이 상황에 대응하려고 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시각적으로만 봐도 재미있는 게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자기들의 당 점퍼, 새로운 색깔을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는, 왜냐하면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당 점퍼를 다 벗고 민방위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색깔만으로도 네. 최대한 이것을 당과 무관한 공적 업무로 보이려고 하는 쪽과 반대로 자기 당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쪽, 이런 전략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당의 태도를 좀 평가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한 각 당의 태도 어떻게 보는지. 미래통합당은 그런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프레임을 딱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의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기, 정부의 초기 방역 체계의 문제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한 폐렴 용어 문제도 거기서 비롯됐던 것이고, 네. 최근에 나왔던 대구 경북의 봉쇄 정책, 봉쇄 조치, 봉쇄 발언. 네, 봉쇄 발언, 조치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목소리를 상당히 높였어요. 정작 막으라는 중국은 막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구를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지역주의를 자극하려는 듯한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도 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안이한 방역 체계가 문제 있고, 그것은 정부의 친중국 정책, 중국 눈치 보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프레임을 깔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수습 방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청 회의. 회의 직후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한 봉쇄처럼 지역 봉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자 당과 정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은 바이러스를 방역적 차원에서 봉쇄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고, 보건당국도 방역 전문 용어로 봉쇄는 지역 봉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쇄를 들먹인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대구를 찾은 대통령까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면 정권 책임론으로 들어오는 어떤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 수성이 있어요. 지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방역체계 또 확산 방지, 경제 살리기 이런 데 나서야 되고, 거기에는 정치권이 한 축을 해야 된다. 무리하게 어떤 불안감만 조성하고 정쟁으로 삼고, 이건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좀 옹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들만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단속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게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가진다거나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수권 능력을 의심할 만큼 좁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감염자 수가 이제 폭증하다 보니까 한국발 외국인들을 일단 격리 조치를 취하는 걸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는 화를 내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럼 그 화나는 분노 감정의 근거에는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당한 행동을 우리는 했어야 했단 말이냐 이거죠. 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바로 그런 부당한 일을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옳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이고 별로 이렇게 보편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단지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 집단만을 위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지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싸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일삼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민주당도 일단 정쟁을 피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든지 논란이 일면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문제가 된 사람들 사의 표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려는, 이게 이제 중도로 유권자 집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 봉쇄와 완화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적 표현이거든요. 컨테인먼트 그리고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의학적 표현인데, 그럼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이 컨테인먼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쓰겠냐 이거죠.
그럼 거기서도 컨테인먼트만 말을 쓰면 그걸 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지 않을 어떤 그런 사안을 단지 한국어에서 네네. 봉쇄라고 말한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물리적 봉쇄가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말꼬리 잡고 항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전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것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싸움을 매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치고 행동이지. 예를 들어 실제로 대구를 봉쇄했다 물리적으로. 그럼 그건 비난해도 되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도 없이 그것이 연상되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말싸움을 한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둘 다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는 지금 말꼬리 잡는 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네. 결국은 지금 전국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특정 종교에 대한 것 가지고 정치권이 얘기하면서 왜 거기서는 언급을 아예 안 하냐. 여기서는 또 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정치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 국민들의 정서와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입장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찌됐든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된 그런 어떤 정점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어떤 공분 이런 게 지금 신천지 쪽으로 네. 모이고 있고 네네. 분명히 그런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다면 정치권에서 그걸 담아야 되는데 신천지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좀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정권 책임론으로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신천지 문제로 어떤 특정 종교 문제로 분산이 되면 이게 어떤 전략이 분산될 수 있다.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네.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과거 새누리당 당명 논란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명 논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은 어찌 보면 좀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걸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강한 조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또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고 네네. 서울시, 경남도 또 경기도 여기도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설 폐쇄. 이것과 정부 여당은 어떤 하나된 일관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다시피 합니다. 어찌 됐든 이런 어떤 그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정치적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특정 종교 집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어떤 전략이 깔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놓고 보면 특정 종교 집단이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 집단, 지금 대중이 모여서 회합하는 곳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것이 우연찮게 그곳에서 먼저 발생했다 뿐이지 나중에 또 다른 종교 집단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 집단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네. 유일하게 그 종교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마치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마치 유병헌 일가에 대한 어떤 관음증적 관심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매체들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개신교 관련 언론 매체들이 그동안 안 그래도 이제 그 종교 집단을 약간 적대시 해왔는데 이 기회에 이제 누적된 본인들의 지식과 정보를 이제 쏟아내는 측면도 있고요. 있다. 그리고 네. 이 계기에 또 대중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건데 네. 그것에 편승해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는 대형 교회들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들이 나타났고 행여라도 거기에서 또 확진자가 여러 명이 또 계속해서 한다면 그럼 마찬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의 원칙과 무관하게 어느 한 집단만을 어떤 범죄자 취급한다거나 모든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세월호 때도 물론 그런 우를 범했었죠. 세월호가 빚어진 것은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부실, 적폐 이런 것 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빚어졌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건데 마치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 문제가 초래한 것처럼 뭔가 어떤 초점을 좀 흐리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의 오류였어요. 그때 언론도 많은 실수를 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을 그때 똑같이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대중들의 관심이 비슷하게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어떤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관음증적 관심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정치권이 부응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방역 또 확산을 막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신천지 교회의 조직 체계, 조직이 어떻게 됐고 또 확진 우려자, 감염 우려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방역 당국 또 지자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역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신천지 교회의 조직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명단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방역만을 놓고 봤을 때도 신천지 교회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너무 침묵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네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지금 이번 사태를 어떤 종교의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게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난감한 게 신생정당일 것 같아요. 뭐 통합한다, 뭐한다 막 다 했는데 난감할 것 같고 관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말씀 해주시죠. 간략하게 한 말씀씩. 네. 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정치 연관관계 속에서 신생정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뭐 총선 연기론까지 들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총선 연기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쪽 일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총선 연기라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이 명령하면 천재지변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선거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25 전쟁 때도 총선이 치러졌고 좀 전에 얘기 나왔던 2014년 세월호 때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졌었죠.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또 5월 29일이 20대 국회가 이제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총선이 그때 이후로 미뤄진다면 입법 중지 사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신생정당이 현 어떤 전국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신생정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미래 한국당이 등장하면서 지금 개정선거법 하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 총선의 구도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제 고심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지지자들 일부가 우리도 그럼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보도에 따르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뭐 가칭 선거연합당, 뭐 YMCA와 녹색당까지 결합해서 그런 진보 진영의 표를 모으는 비례 정당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표방했던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어떤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지금 모든 문제가 됐던 그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가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고 그 지지, 즉 민주당을 찍을 법한 유권자들이 그럼 민주당 대신 누구를 찍어야 할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신생정당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 기존에 4+1 협의체와 함께 했던 그 정당들의 1차적으로 즉
대통령 지지 정당들의 그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가는 오히려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뭐 민생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 소수 정당들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꼼수 정당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총선 전에 무슨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특단의 조치는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현재 강행해봐야 비례대표 병립에서 기껏해야 4-5석 차지하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근데 그 의석을 포기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우호적인 정당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이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아닌가. 그러면 신생 정당들 그리고 군소 정당들도 강제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정말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정치 구도를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요. 네.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네, 비례정당 얘기하죠.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네. 우리도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비례민주당 우리가 안 하고 외곽에 있는 의병들을 통해서 지지층들을 팬덤들을 통해서 네. 만들어야겠다.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 후보 측에서 뻔히 반칙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당해야 되냐? 네.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외곽에서 그렇게 의병들이 나서서 뭘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워딩이 있어요. 네. 이인영 대표는 당초에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 꼼수정당이라는 논란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한국 정치의 흑역사다.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나는 그럴 때 박수를 쳐줬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잘했다. 했는데 이제는 미래한국당이 의외로 인기를 좀 얻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네. 이게 민주당의 한계다. 이게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렇게 판이 짜진다면 정치개혁은 진짜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따져보면 미래한국당이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꼼수 정당이고 저기에 진짜 어떤 의석이 모여서는 안 되는데 네.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 군소 정당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정치적 무관심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치에 네. 좀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다시 거대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네. 특히나 어느 한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이런 박빙의 승부라면 네. 비례대표 몇 석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1당과 원내 2당을 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로 가게 되고 자칫하면 레임덕이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원내 1당까지 내주게 되면 그렇죠. 이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마비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례민주당 또 의병민주당, 의병비례당 뭐 이런 의병비례당. 얘기가 나오는데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고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을 담은 어떤 실험적인 그런 것이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해서 나는 의미를 뒀는데 만약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 정치 개혁은 좌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MBC하고 그리고 뉴시스 그리고 무등일보 이번엔 전남일보까지 네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달 만에 한 여론조사인데 우리 지역 여론 변화가 있었습니까? 큰 틀에서 총론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지금 공동 여론조사로는 2번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3번째 조사를 했는데 네네. 민주당 후보들의 선호도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후보들과 상대 정당 후보들과의 어떤 가상 대결까지 붙게 될 네네, 봤는데 가상 대결.
야당의 민생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 무소속의 현역 의원들과 이 민주당 후보들을 붙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네네.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뭐 민생당이나 무소속의 현역 의원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지난 여론조사 때보다도 그 격차가 좀 더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었고, 다만 목포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민주당의 우기정, 김원희 두 후보가 붙었을 때 상당히 박빙의 승부, 근소한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네.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이 상당히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네. 광양, 구례곡성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번 여론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광주, 북구, 갑도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 후보 대 야당 소속 현역 의원, 무소속의 현역 의원, 이 대결 구도가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곳에서는 딱히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없고 후보가 아예 결정되지도 않았거나 그냥 현역 의원이 당연히 또 나오거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매체 점유가 높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문자든 동영상이든 뭐든 계속 오니까 아무래도 관심도나 인지도가 좀 더 높아지죠. 그런 효과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고정 질문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업다운을 하나씩 뽑아주는 시간입니다. 준비 오셨죠? 네. 제가 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특히나 이제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지역에 확진자만 안 생기면 다행이고 확진자가 생기면 막 허둥지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네. 서울의 박원순 시장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도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방향 차이는 있지만 대구 경북 지금 특히나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시설을 비워서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다르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코로나19를 다운 이슈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뭐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영역, 국민들 정말 가슴 안에 어떤 상처, 아픔, 불안, 공포가 휩싸여 있는데 이걸 정치로 좁혀보면 모두 우리가 정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나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4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한 또 유권자들의 어떤 잔치가 돼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 닥쳐서 정치가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해서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치권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선량을 뽑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정치권의 다운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9.10 공진성의 정치 세평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지는 지금까지 잘 통제해오던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대거 발생한 것은 신천지 측이 중국 우한에서 종교 활동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과 특정 종교의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중일 아시아 3국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각 나라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일본의 아베 일당 독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 등입니다.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이번에 잘 완주할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day I wake and everything is broken.
turning off my phone just to get out of bed, get home every